시계 바꾸고 차 바꾸고 돈을 또 모으긴 모았어. 사실을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2026년도에 부동산 가격은 정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무주택자들의 생존 전략법은 뭡니까? 빨리 뭐라도 사라. 안녕하세요. 유익함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전부 이 관심을 가질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유익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특히나 요즘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오늘 전문가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유명하신 분이.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부동산 주치 이제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말투가 다르지 않아? 일단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일단. 그렇죠. 설명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부동산 다녔을 때의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랑 외모가 훨씬 출중하셔서 이것도 이제 모든 게 요즘에 얼굴이 우선시 된다고 우리 김재경 소장도 실력보다는 얼굴이 조금 더 우선되는 맞나요? 그렇지 않으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좀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또 저도 이제 집을 사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 김재경 소장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벌써 부동산만 20년 경력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신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이 20년은 사실 과장됐고요. 네, 실제로 제가 전업하기 시작한 건 2014년도부터였으니까 10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도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왔었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은행에 다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실채권들 경매해 놓고 이런 업무들을 했었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보라고 장려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취득을 했었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역시 재미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아예 이 길이 맞다 생각해가지고 전업 투자의 길로, 그리고 이제 중개업을 이제 아예 전업으로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벌써 업력이 엄청 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당시부터도 부동산 재개발 지역들, 뭐 재건축 지역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어깨너머를 매번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0대 중반에 연예인이 되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서울에 집 한 채는 나중엔 살 수 있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만의 오늘 노하우도 제가 또 특별히 공개를 우리 유익함 시청자들을 위해서 해드릴 건데요. 관심을 가지면 답은 있고 길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미래 해서 투미입니다. 부동산도 투미 부동산. 근데 투미 채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되게 아주 우리보다 훨씬 잘 되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책도 한 권 내셨다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아니 제가 서적이 있으면 게스트분들 웬만하면 전에 읽잖아요. 네. 이번엔 못 읽었어요. 와, 일단 두께가 어마무시하고요. 알라딘인가에서 판매 종료됐더라고요. 다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 부동산은 아니 책 다 자체가 나갔다고요. 어려워. 어렵다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쉽게 풀어주는 유튜브 채널도 보면서 여러 채널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으시고 그리고 책 한 권 이렇게 정독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보시면 꼭 필요한 정보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제도의 변화라든가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든가를 그때그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딱 제가 전업
딱 10년 됐었을 때 출판 계약을 하고서도 5년 동안 책을 못 썼었어요. 왜냐면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책을 썼을 거라고들 많이들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많은 오해들도 많고 이제 부동산들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책 제목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 원칙을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을 이겨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불인이들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선씨가 불인이잖아.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부동산을 잘 모르죠. 네. 그리고 겁나죠. 내가 과연 살 수 아니, 있을지. 겁난다기보다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뭐 압구정이 저렇게 변한대. 저기가 됐네. 재밌는데 그냥 내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세상 저편에서 저렇게 일이 일어나는구나. 약간 이 정도? 이렇게만 하면 절대 못 갔습니다. 안 돼요. 그쵸?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리가 당연히 멀어요. 압구정은 도달은 못하겠지만 네. 또 관심은 가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 의식주 중 하나예요. 정확하게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줄일 수는 있는데 사실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거주해야지 어디 길거리 나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사실 필수예요. 왜냐하면 내가 꼭 부동산에 투자로 접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일전에 정말 안타까웠었던 사건 중 하나가 전세 사기가 워낙 많이 맞아요. 나타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부분 어디서 발생이 되었었냐면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전세 사기 같은 게 대부분 이제 보통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쪽에서 많이 터졌었지 아파트에서 터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없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약간 조금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런 조건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는 전세 사고인 것들도 많긴 해요.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은 그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게 되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됐을 때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로 임대인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홍석천 씨야라고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상에 내가 집주인이에요라고 나왔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는 딴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기 치는 사람들이. 네. 당연한 얘기지만 소유권자 확인 먼저 1번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을구는 그럼 뭐냐?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즉 은행 대출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사항들을 보여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사기당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당하게 되느냐? 후순위권자로 들어갑니다. 이게 용어가 좀 어렵죠? 후순위라는 말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일명 을구가 깨끗해요라는 식으로 표현도 해요. 네. 즉 대출 받은 게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물론 이제 무조건이란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매로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 전세 보증금이 한 4억이었어요. 4억이었는데 경매로 넘어갔어. 큰일 났잖아요. 근데 내 입찰이 돈은 보전은 해줘야지. 근데 만약에 2억이 낙찰했어. 그럼 네. 내 돈 2억 날라간 거야? 큰일 났네? 할 수 있죠. 하지만 낙찰자가 내 전세 보증금 마저 다 돌려주기 전까지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선순위라고 하면 그렇죠. 즉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임차권을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단은 내가 선순위일 것, 그리고 전입 신고를 할 것,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을 것. 그래서 부동산에서 보통 가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쓴 다음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세요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맞춰야지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대항력이라는 말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대항이 뭘까요? 제3자한테 내가 대항할 수 그렇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매가 넘어갔었을 때 이제 후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이걸로 인해서 경매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한 거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시간은 또 아니니까 그래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런 사항들도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피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바쁘잖아요. 네. 바쁘고 뭐 맞아요. 특히 사회초년생도 얼마나 이제 치열해요. 내가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취업 준비도 맞아요.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임대차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방을 좀 싼 데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특히 다가구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아이고. 다가구에서 사건 사고 많이 터지고 싼 데는 사실 막 이제 후순위로 갔다가 이미 앞에 막 근저당이 주렁주렁 있어. 부동산 사장님이 아유 이거 방 싸고 좋아. 괜찮아 아이고,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보증금 날려버리는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꼭 내가 투자를 안 해도 그리고 거주할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월세를 들어가려 해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지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하여튼 저는 사람들이 어디가 집값이 오를 거라더라, 뭐 부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이다, 뭐 10년 후에는 여기가 뜰 것이다, 뭐 너무 별의별 많아요.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좀 발빠르게 이렇게 좀 채갈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디를 어디가 봐야 오를까요? 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롭테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테크 기업들을 갖다 프롭테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사이트에서 정보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개발 계획 같은 경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오픈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일일이 발품을 팔았어야 됐는데 그냥 사이트들 뭐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맞아. 대표적으로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가도 물건들 다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세, 거래 내역들 이제는 짜자자자작 다 뜨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유튜브들도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 뭐 꼭 저희 채널 투미TV를 구독해주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구독해주세요. 예.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도 금방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모든 게 이제 부동산은 특히나 정부의 계획, 뭐 서울시, 부산시, 내가 살고 있는 시의 계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청난 정보가 돈인데 네. 제가 부동산에 막 관심 있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서울시 개발 계획은 도대체 어딜 가야 이걸 얻을 수 있을까? 구청을 뒤져야 되나? 아니면 서울시청에 가서 내놓으시오 해야 되나? 일단 말씀은 드릴게요. 네, 예. 인터넷 그냥 오픈돼 있습니다. 이제 도시기본 계획이 항상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해서 장기 계획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보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면 아니지만 사실 너무 그거에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해요. 뭐냐면 그걸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도 약간 기본 계획이라는 말 자체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이야? 그냥 마스터 플랜이에요. 기본. 예를 들어서 제가 거꾸로 여쭤보죠. 네네. 우리 홍석천의 보석함 채널을 유튜브 100만을 넘어서 200만, 300만, 500만까지 가겠다라는 장대한 플랜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근데 플랜이 그 말 그대로 기본 계획인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 박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어요. 이번에 박사 네. 논문이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또 선물 한번 해드리려고 네. 가져왔었는데, 근데 이게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렇게 장기 플랜이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실제로 되느냐는 또 별개입니다. 단적으로 철도 같은 경우도 매번 발표는 해요. 근데 2차 철도망 구축 계획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거기서 실현된 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었던 사항들 GTX 하겠다. 이거 뭐 A, B, C, D, E, F, G, F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라인 따라서 땅값이 막 뜨는 네. 것 같아서 한참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철도 계획망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됩니다. 여기 라인을 주목하세요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계획들만 쫓는 것도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저는 계획은 사업을 떠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철도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실제 사례 보다 보면 위례 신도시 위치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죠. 좋은데 딱 하나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교통이 조금 안 좋아요. 아. 대중교통이. 대표적으로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가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언제적부터예요? 아직 안 됐나요? 착공도 못했어요. 아이고. 나도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위례신사선 얘기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 지금 계속 착공은커녕 사업자가 지금 공사비 이거 부족합니다. 더 올려주세요 했더니 또 거절해서 엎어지고 또다시 이제 유찰 공고 내고 이게 지금 벌써 오랜 시간이 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 사시는 시민들만 피해를 지금 그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 계획이라는 게 물론 이제 계획이 발표될 때 한번 또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실행되면서 착공하면 또 올라가고 완공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에 비유하면 올라갈 때만 버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롱숏 해가지고 주름을 펴가지고 다 먹을 거야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보통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엇박자로 가죠. 그렇죠. 올라갈 때는 잃고 떨어질 그렇죠, 때 잃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내가 계획이 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고 좋은 거 없고요. 그리고 나한테까지 정보가 왔었을 때는 맞아. 그 정보가 진짜 정보일까를 좀 의심해 보라는 얘기를 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다 그래요. 그렇죠. 나한테까지 올 정도면 이건 다 아는 정보지 뭐.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잘 알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네. 그런데 내가 애초에 불인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마스터 플랜이 어떤지 봐서 서울 2030 그리고 뭐 이제 한강 르네상스 2 막 이런 것들 내가 봐가지고 해야지라고 하면 거기는 아주 서울에 현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지하철도 다 지하화 지금 지상철도 있죠. 그쵸. 지하화하고 우리가 이제 강병북로니 뭐니 이런 데들도 장기 플랜으로는 지하화니 뭐니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 공원 만들고 이거 그렇죠. 보면 야 우리 동네 발전되겠구나 했는데 네. 문제는 언제 되느냐가 모르는 일이죠. 제가 이제 이게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 정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제가 스스로 배운 것 같은데 89년도에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1989년도가 제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한양대 왕십리인데 항상 한남대교를 이렇게 건너다가 보면 지금 한남 3구역이죠. 한남동 3구역 지금 제일 핫하고 했던 그 풍경이 89년도에 제가 봤던 풍경이 얼마 전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랬다가 몇 개월 전에 겨우 이제 한남 3구역이라는 구역이 철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나 이 지금의 모습이 바뀌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를 해주시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해하기가 딱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기본 계획이고 그럼 그냥 말 그대로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지금 얘기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명 뉴타운에 말하지만 정식 명칭은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역에 대해서 발표했었을 시점이 있었겠죠? 네. 그게 언제였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2000년대 중반에 해당 뉴타운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와. 그러면 이제 계획이 생겼으니까 조합들이 구성이 되고 정비계획안들이 입안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따지면 그런 기본 계획들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어떻게 따지면 거의 실시 계획에 가깝죠. 이런 식으로 정비 계획이 이제 입안이 된 다음에 네. 조합들이 결성을 하고 네. 그럼 조합 결성하려고 하면 75% 동의를 또 모아야 되잖아요. 네. 이 동의를 모으는데 또 오래 걸리는 데들은 한참 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또 났어요. 그러면 이제 인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건축심의부터 해서 뭐 다 좋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대충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충의 이 절차들을 아는데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갈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까? 네.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도 힘들고
공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뭐 조합도 힘들고 건설사도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시간이 막 10년, 15년, 20년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생각보다 쉽게 보면 쉬운데 어렵게 보면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네. 빨리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잠실주공 5단지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잠실주공 5단지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사업 추진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아니 아파트 자체가 오래됐잖아요. 그쵸. 네. 주공 아파트라는 게. 네, 여기가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인허가를 추진했었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민들과 시 간에 의견이 안 맞으면 네. 못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우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계획안을 올렸어요. 근데 시에서 반려를 시킨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인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고요.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나요? 처음으로는 아니래도 아니에요? 그 인허가를 계속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인허가권자의 입김이 정말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는 오죽 인허가를 해주기 싫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안 열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인허가를 지연시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연되고요. 한남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건설 프로젝트를 엄청 멋있게 잘 진리했었지만 그 남산 조망권을 지켜야 된다. 층수 너네 높게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조합원들은 한강뷰를 많이 얻고 싶잖아요. 높게 짓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나중에 이제 층수를 다 낮춰서 그냥 올렸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도 이제 받은 데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허가청이랑 조합원들이랑 이제 이해관계가 맞으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아닌데요. 저는 초고층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인허가를 계속적으로 반려시키면 못 가는 겁니다. 되게 기본적인 대화예요. 못 따라오겠죠. 아니 다 따라가요. 다 욕심이 아닌가요? 그렇죠. 초고층으로 높게 지어가지고 나도 뷰를 갖다가 누리고 싶어라는 거에 꼭 조합원들 욕심이니까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내가 막상 조합원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치. 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구나. 네. 그 입장 돼보고 싶다. 네. 네,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해마다 변동성이 있어서 그걸 열심히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최근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거기에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공급 절벽, 전세 소멸, 새 정부의 정책 전환.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선 하나씩 보자면 먼저 공급절벽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사실을 드려야 되니까 2026년도에 부동산 가격은 정말 많이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네, 올해. 2026년에? 네, 올해 집 살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사야죠. 아니 와. 이게 정보가 알아도 못 산다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집값도 미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 라는 얘기 할 수 있죠.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뛴다. 네. 어떤 거죠? 그게 아까 공급이 말한 첫 좀- 번째 키워드. 공급. 이 공급 부족이 정말 심각해요. 그렇죠. 이거는 통계에서 바라보는 것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2만 건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많고 적고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런데 민간 통계 기준으로는 1만 건대 중반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도 1만 세대의 차이가 일단 존재하죠? 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진짜 팩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이 다들 뭐 신축 아파트 좋아하지만 또 여기서도 역세권이 더 좋겠고 천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좋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애들 교육하기도 좋겠고 학군도 좋아서 더 좋겠고 쇼핑도 코스트코가 있었으면 좋겠고 백화점 있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우리가 서울 25개구에서 2026년도에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가 딱 4개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잠실 르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있고요. 네. 그리고 은평구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방배 5구역 DH 방배 딱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4개밖에 없으면 나머지는 다 뭘 한 건가요? 막 700세대짜리, 500세대짜리, 300세대짜리 이런 작은 거. 소규모 단지들이거든요. 이런 소규모 단지들이 사실 물론 그래도 신축들은 잘 나가지만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또 않아요. 다들 이제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들이 커뮤니티도 좋고 그리고 그리고 관리비도 낮고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1만 건대 중반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은 엄청 4천 뭐 정도밖에 없는구나. 인기 있는 데는. 네, 그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단지가 입주하든 뭐 3000세대짜리 단지가 입주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인데 서울과 같은 구도심은 원주민들 물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원조합원들. 예. 그러면 순수한 공급은 얼마나 되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하는. 그쵸. 강남에서 일반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막 300세대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맞아요. 막 200세대, 뭐 100세대 이런 식으로 분양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순수한 공급 효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절벽에 네. 왔다. 공급이 진짜 줄어들었고 와.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집값 상승도 상승이지만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전월세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026년도가 본격적인 집값 상승의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소멸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이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전세 사기 여파 때문일까요? 지금 전세 금액이 많이 뛴 부분에서는 전세 사기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 사기가 앞서서도 이제 사회초년생들 많이 당했었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쪽에서 많이 당했어요. 그렇다 맞아. 보니까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라 전세 들어가면 또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선순위로 들어가고 대항력 제대로 갖추면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막연하게 빌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기꾼들 너무 많대라는 선입견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로 많이들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전세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빌라 전세는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빌라 전세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서 전세 소멸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전세 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전세를 구조적으로 공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월세로 바꾸게. 그렇죠. 맞아. 그래서 월세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는 좀 그럴듯한데 종합해 보다 보니까 전세가 이제 힘들어지는 요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 사실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실상 이제 실거주자만 매수를 해라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실거주가 이제 강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매매 거래가 되면 될수록 전세가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실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실거주만 해야 되니까. 네, 실거주가. 예를 들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퇴거시키고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만 매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세를 공격을 해요. 왜냐면 전세 때문에 맞아. 일단 논리는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전세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갭 뉴스에 많이 투자도 되고 나와. 뭐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계속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실 부동산을 워낙 잘 아시니까 갭 투자가 바로 나왔지만 네. 이 갭 투자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갭 투자라는 게 매매 금액이 20억이다. 전세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사실 전세를 끼고서 그래서 이게 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돈 10억이 없어도 그걸 살 수 있으니까. 원래는 매매 금액 20억이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전세를 끼고서 현금 10억만으로도 살 수 있네. 부담이 덜하지. 그게 갭 투자고 그래서 이제 매매 금액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전세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전세를 공격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2026년도부터는 이제 2주택자도 고가 전세에 한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게 됩니다. 전세를 놓았는데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라? 내가 집주인이야? 근데 내가 전세를 누굴 냈어. 그러면 내가 세금을 또 거기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이해를 해요. 네. 월세는 다달이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월세 다달이 100만 원씩 받았어? 300만 원씩 받았어? 거기서 세금 낼 수 있죠. 네. 근데 전세는 내가 전세 보증금 10억 혹은 5억에 내놨어요. 근데 만기가 되면 그 5억, 10억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득이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손해일 수도 있어. 돈 가격 값어치가 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잘. 그런데 그 전세를 놓았다라고 했었을 때 너도 이제 간주임대료를 이제 예를 들어 이걸 은행에다 넣었었으면 소득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개념으로 갖다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사실 이중과세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 소득세 거두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서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나는 실제로는 이득이 없는데 왜 이걸 세금을 부과하느냐라는 논란이 또 있고요. 그러면 그렇겠다. 이 전세 간주임대료가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또 줄어들고 네. 또 지금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규제가 점점점 들어가지고 있고 그럼 세입자들이 또 들어가기 어려워지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전세 DSR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전세 DSR이 또 뭐야? 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DSR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부채를 다 모든 부채를 다 토탈 해가지고 이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게 DSR입니다. 네. 그러면 전세 DSR이라는 게 저도 맨 처음 이걸 접했을 때는 전세 들어가려는 세입자가 소득을 보고서 뭐 대출 조금 해줄게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집주인을 공격하는 거더라고요. 아이고. 집주인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석천이 형님께서 전세를 5억 혹은 10억에 내놓았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부채 10억, 5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더니 나는 사실 은행에서 대출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전세 5억을 내놨으면 이제 대출 5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DSR을 산정하는 것이죠. 이 집주인한테 네. 그럼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아직 도입은 안 했지만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 DSR도 향후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해요.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만도 되게 헉헉대는 것 같아요. 그때 달라지니까. 이게 그럼 전세를 내는 사람도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은 뭐냐면 그럼 이제 거의 월세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 언제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약간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전세라는 걸 들어가서 돈을 모으는 게 사실 좀 쏠쏠한 게 있거든요. 크게는 아니어도 근데 좀 난감하고 오늘 계속 울적하네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네. 대한민국 주거비가 정말 낮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공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겠지만 월세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OECD 통계를 보았었을 때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통계가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뒤에서 1등입니다. 제일 낮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외 그쵸. 뭐 유학이라든가 뭐 놀러 가보신다든가 보게 되면 월세가 장난 아니에요. 홍콩, 싱가포르 난리 납니다. 우리가 뉴욕 난리 납니다. 거기는 더 비싼 동네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국가들 하던 동남아를 가도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싼 거지 그렇지. 그 나라 국민들 소득 대비해서 보면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인 건데 이게 대한민국은 전세제도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월세를 집주인 입장에서는 300만 원 너무 싼 것 같아. 나 500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500에 누가 들어가려 할까요? 그렇죠. 맞아. 거기 그 돈 들어갈 거면 내가 전세 들어가는 게 더 난데?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월세가 무한정 올라가지 못한 거는 전세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있어서 이 시세가 형성이 된 건데 그렇죠. 근데 전세가 사라지면 그냥 이제 월세 쭉 올라가는 거죠. 옵션이 없으니까. 월세 네. 높은 나라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인건비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월급은 이건데 월세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럼 뭐 먹고 살아?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좀 해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럼 그렇게 방향을 가면 집값이 좀 잡힐까요? 일시적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세를 공격을 해서 진짜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전세 제도가 없는 외국들은
집값이 싸나요? 비싸요. 안 싸죠. 그렇죠. 아우 유럽 어딜 가도 비싸고 뭐 동남아도 우리한테는 좀 저렴한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비싸다고 비싸. 얘기를 다 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의 수도는 항상 비싸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각자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요, 뭐요 얘기할 수는 있어요. 물론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근데 이게 비싸다라고만 하지만 이게 뉴스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60년대에도 집값 미쳤다고 했고요. 맞아요. 70년대도 비싸다 했고요. 80년대도 비싸다 했고요. 맨날 비싸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집값은 싼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감내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부를 축적하고 움직이는 거지. 여기에서 이거는 거품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관점을 달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도대체 그 똘똘한 한 채는 어디가 똘똘한 겁니까? 김똘똘인가요? 뭔가요?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급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금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가 이게 정부 정책의 영향들이 되게 큽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 규제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방 세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로서 이제 막 적폐야. 너 왜 그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양도세,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에서 5만 가지 규제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방세채 처분해서 강남 한 채를 못 사는데도 1주택자는 그냥 뭐 그래 실수 1주택자야? 그러면 우리가 세금 많이 부과 안 할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처분해서 좋은 주택 하나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처분하려 했었을 때 어느 집을 팔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죠. 얘도 한번 지금 우리가 무주택이지만 근데 내가 집이 많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너무 좋은 상상이에요. 기분 좋죠. 내가 강남에도 집이 있고 마포구에도 집이 있고 그리고 청양에도 집이 있어요. 강남, 마포, 청양. 네, 부산에도 집이 있어. 부산. 어디부터 팔까요? 일단 청양부터 팔아야죠. 안 팔려. 팔아봐야 얼마 안 남어. 강남, 마포는 못 팔아요. 네, 못 팔아요. 근데 그럼 내가 부산까지 정리했어요. 강남, 마포 못 팔아 했는데 막 보유세를 막 높여. 막 종합부동산세를 몇 천만 원씩 내야 돼 1년에. 어머. 강남만 갖고 있어야죠.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방들을 팔게 되니까 오히려 지방들은 매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되고 특히 지방은 사실 제 청양 얘기했다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니 괜찮아요. 저 고향 분들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제 배우자도 네, 와이프도 네, 저 청양 사람입니다.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들도 또 있거든요. 이제 막 젊은 층들은 다 대도시로 떠났어. 여기는 너무 어르신들밖에 없어. 우리 미래가 뭐 있을까? 이런 곳들은 사실 이제 받쳐주는 수요가 실제로 없죠. 그래서 인구 감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들은 실제로 지방들인 거고요. 근데 지방에서도 광역시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쏠리는 곳들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몰리는 게 현재 트렌드고요. 근데 서울 집값이 다 비싸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는 가격이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싸거든요. 그리고 우리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강남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갔지만 마용성도 많이 올랐죠. 근데 노도강, 금강구, 일명 서울 외곽 지역들은 21년도 전고 대비 지금 마이너스 2억에서 3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택 수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한 채를 남긴다면 어디를 갈까? 그럼 다들 생각하는 거 똑같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강남이 똘똘한 채라고 하면 나 강남 못 가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만의 상급지를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한테는 부산 주택이 똘똘한 한 채야.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 네. 나한테는 서울에서도 마포구 할 수 있으면 너무 훌륭한 거고. 나는 마포구는 안 돼. 노원구를 하더라도 노원구 한 채가 그래도 인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거야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 단계씩 상급지로 목표를 두는 네. 거.
특히 사회초년생이고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면 솔직히 막 10억, 15억, 20억 있는 게 사실 어떻게, 희한한 거죠 그거.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네. 내가 코인 대박, 주식 대박 이거 아닌 이상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단계별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저기 강남 안 가면 안 돼, 한강 벨트는 가야 된대,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밑도 가요. 끝도 없고요. 맞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내 금액선에 맞춰서 맞아요. 최대한 좋은 주택을 가자. 괜히 이게 기분만 이제 나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지방도 기회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도 금액이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격차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걸 팔아서 서울을 가야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거지만 돈이 꼭 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계약금 몇 천만 원으로도 이제 계약할 수 있는 신축들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갖다가 우리가 시드를 차곡차곡 종잣돈 말씀하셨잖아요. 네. 종잣돈을 키워나가 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진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밤을 새야 돼요. 몇 날 며칠을 새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다주택자인 사람들과 무주택자인 사람들의 부동산 생존 전략법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은 다주택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무조건 한 채로 가야 됩니다. 사실 촬영 당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5월 며칠이죠? 5월 9일. 아, 그 이후에는 이제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계속 된다. 중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소세율은 똑같습니다. 최고 45%의 세율이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세율이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유예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중과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그래 다주택자들이 나쁜 놈들 이거 세금 내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그렇게 많아지면 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안 팔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중과세율이 붙게 되면 사실 그러면 30년 중과다? 아까 최고세율 45% 했죠? 그럼 75%고요. 우와. 여기서도 지방세 10%를 또 붙어요. 우와. 7.5를 더하면 최고 82.5%입니다. 우와. 내가 번 돈의 80.5%를 내라고 하면 내가 팔았어. 근데 10억을 벌었어. 차익이. 네. 그리고 거기서 8억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10억 초과가 이제 45% 세율로 가는 거긴 네, 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예상되는 게 매물이 잠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라는 게 아까 공급 절벽도 했지만 신규 지어지는 공급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의 재고주택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도 공급이거든요. 네. 우리가 대표적인 중고 거래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그렇죠. 우리가 신축만 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런데 이 재고주택 시장이 정말 큰 게 부동산 시장인데 이게 매물이 잠겨버린다.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니 또 불만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또 종합부동산세 카드, 이제 보유세 카드가 또 나올 겁니다. 왜 안 팔아? 빨리 팔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세 더 줄 거야. 네. 막 보유세 더 때려. 막 네. 이런 거구나. 그렇게 되면 또 못 버티고 파는 게 그나마 저렴한 주택을 먼저 팔게 되는 게 되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미 그런 식으로 시그널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로 대책이 딱 3번 나왔어요. 이제 6.27 대책, 9.7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 3번 나왔는데 지금 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퇴로가 막히기 전까지 처분해야 된다. 물론 팔기 아까운 거 알고요. 5월 9일 전까지 팔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금매로 내던져야 돼. 맞아요. 이거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보유세로 막 두들겨 맞기 전에 정리해서 그리고도 내가 싹 모아서 제일 좋은 거 한 채로 가자라는 게 다주택자들의 전략이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앞으로는 뭐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하지 말고 실거주를 해라. 거주하는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개념을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거주자만 매수해라. 예. 실사용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이제 그렇다 보니 결국은 내가 또 실거주까지 하려고 하게 되면 더더욱 오래된 아파트들 막 녹물 나와 일명 몸테크라고도 하잖아요. 네.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 험난해. 이런 데들은 더 기피하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더욱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지고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던데? 양극화. 아니 양극화도 양극화인데 신축 아파트만 아. 잘 팔리는 거. 얼죽신이라고 얼죽신. 얼죽신. 아,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네. 어떤 면에서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이 편해. 지금 다주택자인 분들 지금 엄청 초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무주택자들의 생존 전략법은 뭡니까? 빨리 뭐라도 살아. 주택이 많이 이게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만의 상급지라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제가 아까 빌라 잘 안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빌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젠 떨어질 데도 없습니다. 그럼 막말로 내가 빌라라도 사놔요. 그럼 빌라를 매수했었을 때 물론 빌라가 몇 천만 원 올라갈 때 아파트 막 몇 억씩 뛰어 올라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 선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잡아놨어. 그럼 걔네들도 일단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일단 첫 번째고 무주택으로 있게 되면 이제 전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적어도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저 쫓겨나진 않잖아요. 그게 있기 아니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 아니 김 소장님 아는데 자 그렇다면 무주택이 우리 선씨 같은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뭔가요?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당연히 한데 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와서 사실 공부해서 집 사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간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사실 길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자꾸 비싼 것만 봐서 물론 싸고 좋은 건 없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을 때는 길은 분명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얘기 듣다 보니 답답해. 그럼 나는 서울에 사고 싶어. 빌라는 또 싫어. 나 아파트 그것도 구축 싫고 신축 가서 사고 싶어. 근데 돈은 부족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금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2억이야. 사실 2억도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좀 가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이 2억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2억으로 갔다가 서울에 집을 살 수는 없어요. 빌라도 2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곳들이 있느냐? 이제 노원구 상기 뉴타운 상기 2구역이 지금 현재 25평형은 2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33평형은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이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마냥 긴 게 아니라 여기는 2026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이제 받을 예정이에요. 정확히 이제 총회부터 들어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 단계를 막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할 겁니다. 네. 딱 관리처분 인가라는 단계가 재개발 정절 8분 능선입니다. 이제 2주 철거 들어가고요. 네. 그 이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입주까지 내가 대충 한 6년에서 뭐 길어야 한 7년 정도 기다리면 신축 아파트가 생겨. 이런 곳들도 있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내 집 마련은 실거주를 해야 돼. 로만 생각하면 빌라도 솔직히 지금 뭐 5억 넘어가는 데 되게 많습니다. 뭐 여기서도 2억으로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지금 월세를 들어가. 좀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아직 애도 없어. 신혼부부인데 조금 어렵게 좀 힘들게 버텨.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지고 재개발 지역 하나 사놓고 그리고 아까 실거주 얘기는 했었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파트를 살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재개발 지역은 다세대 다구 단독주택을 사는 거죠. 여기는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지역 사놓고서 좀 기다렸다가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은 부족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치환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그렇죠.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이런 곳을 잘 찾아보다 보면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제가 압축해서 설명은 했지만 네. 전혀 재개발 재건축은 위험한 거야, 오래 걸리는 거야, 복잡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공부가 분명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길을 생각도 못한 사람들은 이건 닫혀 있는 길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분명 나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소액으로 진입할 수 있다.
라는 길은 분명 있다. 잠깐만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이제 뭐 사연을 보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투미부동산을 가든 뭐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유익함에서 우리 투미부동산의 김 소장님이 딱 집어서 여기는 가망이 좋다, 미래가 좋다 하는 재개발, 재건축, 뭐 어디 단지라도 동네라도 한두 군데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부하기가 조금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금액에 따라서 좀 주목하면 좋을 때를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네. 진짜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한남 뉴턴 당연히 좋고요. 대장주죠. 예. 근데 물적 금액이 40억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너무 좋습니다. 거기 한강변에 네, 뭐 평지고 조감도 초고층.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30억 필요하고요. 와. 그러면 여긴 좀 너무 그래요라고 하면 금액을 좀 제가 반토막 시켜드리도록 하자면 노량진 뉴턴이 지금 진짜 좋습니다. 노량진 얘기 많이 저도 하더라고. 한번 봤습니다. 노량진이 교통이 진짜 좋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량진은 수산시장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대단지 그렇죠. 1만 세대 아파트로 바뀔 거를 생각해 보고서 접근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1구역 3구역이 진짜 기회예요. 1구역 3구역에 관리처분 인가가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전매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급매물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급매물 얼마? 17억에서 18억 선으로도 아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 없어. 물론 그 돈이 없어라고 할 말은 더 내려가 봐. 어디야? 아니, 뭐- 거기는 정말 괜찮다 보고요. 그럼 네. 더 내려가면 일단은 송파구에서도 하나 있는데 송파구 마천 3구역. 마천 3구역. 마천 3구역은 제가 괜찮아요. 단계를 좀 많이 간 데들을 많이 추천드려요. 네. 안전한 데를 전 네. 추천드리니까 이게 사업 시행 인가가 올해 받을 예정이에요. 상반기에. 여기가 지금 10억으로 아직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동대문구에 동대문구. 이제 청량리 6구역이라고 있고요. 청량리. 여기도 속도가 빨라서 이제 분양 신청 다 끝났고 관리처분 총회 올해 할 예정인데 여기 투자 금액이 8억에서 9억 정도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더 낮춰 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북구 장인뉴타운. 장인뉴타운에서도 장이 15구역은 좀 역세권이거든요. 여기는 한 5억 정도. 성북구 괜찮네. 네. 성북동이에요 할 수 아, 있잖아. 성북동은 그 성북동이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는 성북동입니다. 네, 거기 아닙니다. 성북구에 성북동이 있는 건 맞지만 여긴 네. 장위동. 네. 장의동. 네, 그래서 장위동에서도 속도 빠른 데들은 10억씩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좀 단기가 좀 많이 남아 있어도 장위 14구역은 아직 3억 중반에서 4억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더 뒤로 넘어간다. 그럼 이제 좀 외곽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신림 1구역. 신림동 거기도 하더라고. 네, 관악구 신림 1구역 같은 경우는 신림선 이미 개통했어요.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여기도 4,000세대 대단지라 정말 좋은데 여기가 일반적인 빌라 매물들은 한 5억 선 투자 금액. 5억 선. 근데 무허가 건축물도 있어요. 무허가 하면 조금 무서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한 4억 좀 안 되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신림 괜찮겠다. 가면 순대 마음껏 먹고. 정말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고 더 낮게는 아까 말했던 거죠. 인서울도 아까 상기 뉴턴 상기 2구역은 2억에서 3억으로도 진입할 수 있다. 난 말씀해드린 것처럼 금액대별로 제가 아직 사실 생략한 구역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구역을 다 디테일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좀 그 금액선의 대표적인 곳들 그리고 속도 괜찮은 데들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찾아가셔서 아니면 또 문의하시면 더 좋은 정보 이렇게 캐낼 수 그러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바쁘게 돌아다니셔야 되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키가 하나 딱 이렇게 해서 있는 거지.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압구정이랑 여의도는 돈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럼요. 압구정 항상 비싸다고 했지만 계속 비싸지잖아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자꾸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권으로 살 나가셨어요? 수가 없었어. 자, 그러면 오늘 진짜 핫한 주제인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네.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 몇 개를 작가님이 추려주셨어요. 네.
트렌드 책에서 아파트 재개발을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지는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그때는 단독주택이 뜰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단독주택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그거 관련해서 어떤지. 안타까운 게 단독주택들이 요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빌라보다는 나아요. 왜냐면 단독주택은 내 땅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권 행사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단독은 그래도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집값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다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들 가격은 이만큼 뛰었는데 단독도 올라는 갔어요. 근데 아파트 올라간 거랑 비교하다 보면 이게 말이 되나? 맞아. 우리 저평가야라는 얘기들 매번 하게 되고요. 이게 단적으로 이게 다른 좀 우리가 유망하지 않은 동네들 단독주택들은 많이 무너졌는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좋다라고 말한 데들 진짜 뭐 평창동이 됐든 아까 성북동도 그렇고 한남동도 그렇고 이런 단독주택들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사는 거를 선호하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좀 벌어진다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 트렌드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해보겠는데요. 울적하다. 10년, 2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게 좀 약간 일본을 좀 따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본처럼 좀 빈집들이 많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 일본 상황 특히 이제 도쿄를 두고 봤을 때 도쿄 서울을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빈집 늘어날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네. 일본에 따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일본에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집값 하락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도쿄 자체는 지금 그 버블 경제 이전 평당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자꾸 일본은 집값 빠졌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빠진 건 맞아요. 평균 가격은 무너졌어요. 지방이 다 박살나고요. 네. 다 대도시권역으로 몰리게 되고요. 관광지라든가 뭔가 인프라가 모이는 곳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닌 곳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방은 내 집 마련 정말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내 집 마련 하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또 불안한 거죠. 소장님 인구 소멸이 다가온다는데요. 똑같습니다. 일본도 자꾸 이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20년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초고령 사회가 일본은 이미 도달한 건 거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초고령 사회도 갈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곳들에 대한 격차들이 벌어지고 일본도 젊은 층들이 다 도심으로 갑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있는 곳, 인프라가 있는 곳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일본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도쿄도라고 말하지만 도쿄도가 서울의 3배 사이즈입니다. 너무 넓죠. 우리가 막 다마뉴타운 이런 데들 들어봤잖아요. 막 유령 도시다. 그래서 도쿄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기 신도시가 유령타운 된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일기 신도시 하면 우리나라에는 일산, 분당 뭐 이쪽인가요? 삼본, 평촌, 중동 이런 데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분당은 재건축들 막 다 쫙쫙 진행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하지만 다른 곳들은 그나마 평촌까지지 약간 우리 재건축 사업은 돼요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저는 인센티브 좀 정부가 잘 지원해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 왜 그 사람들을 위한 특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일기 신도시가 집값은 각자 다르지만 또 거주 환경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살기는 좋은데 그쵸. 가격이 안 오른다. 네, 다른 그쵸. 데에 비해. 근데 여기서 20년, 30년이 지나갔어. 그러면 지금도 오래돼서 좀 그런데 근데 이제는 진짜 녹물 나와. 답이 안 나와. 우리 애들은 여기 살기 싫어요. 이러면 어르신들밖에 안 나오면 이제 재건축 더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일본처럼 따라간다면 그런 미래도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도쿄도 근데 도쿄 정작 안에 있는. 그런데 정작 도쿄 23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무시하죠. 여기서도 우리 강남 3구, 용산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미나토구, 시부야구, 주요구 이런 식으로 서로 원하는 곳들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의 상징적인 곳인데 여기도 양극화가 나타난다. 양극화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된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미래지만 대한민국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한두 가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실래요? 근데 다 나왔던 내용들이어가지고 네. 그 제가 궁금한 건 사실 하나요. 저분들보다도 내가 집을 살 수 있냐 없냐.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하시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거를. 특히나 이제 아티스트고 약간 예술병에 저는 취해 뭐 있으면 그런 아파트나 뭐 이런데 뭐 값이 오를 때보다 내가 영감이 잘 떠오르고 공기 맑고 좀 그런 데가 좋아요. 약간 좀 녹물이 나와도 그걸 낭만으로서 받아들이고. 단독주택 네, 가셔야 그래서 되겠죠. 단독주택 가고 싶다 그랬는데 아까 그 얘기 듣고 강아지 나니까 키우면서. 좀 울적해지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서울이 모든 게 다 절대적이고 이게 옳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가치에 네.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은퇴하고서 나는 고향에 내려가고 싶고 전원생활 즐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가치관이 다 맞지 않아서 나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게 좋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라는 거는 이 가치가 이게 되게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교집합이 높은 데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공기 좋은 곳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에 공기 좋은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희소성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오션뷰 좋죠. 근데 이 오션뷰도 우리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보는 오션뷰가 비싼 거지. 그렇죠. 사실 뭐 맞아. 강원도나 저쪽에, 너무 뭐 많죠, 뭐. 사실 해안가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네. 오션뷰는 너무 많은 거예요. 마운틴뷰도 똑같은 거고 리버뷰도 한강뷰니까 비싼 거지. 네. 다른 데서는 사실 강 되게 많지,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네.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래, 병원이라든가 병원이 가까워야 돼. 뭐 학군이라든가 카페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복합적인 것들이 뭉쳐 있는 곳이 일단 가격은 비싼 거죠. 그런데 이게 틀린 건 또 아니라서 나는 서울 뭐 그렇게 지금 일 때문에 있지만 영감도 잘 안 떠오르고 복잡해라고 생각하면 거주는 뭐 지방이나 영감이 잘 나오는 공기 좋은 단독주택에 살아도 돼요. 근데 전월세로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 재산은 서울에다가 냅둬도 되잖아요. 현명하게.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는 것도 분명한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그때 나의 삶과 내가 하는 투자는 다른 얘기니까 그것을 알면 내가 그래도 개선하고 발전의 미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명하게 잘 살아보자.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게 선호하는 어떤 정책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게 부동산인데요. 결국은 뭐 정책을 만드는 분들, 그 또 시장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 선호도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고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지만 좀 속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게. 네, 이야기부터 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문화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한테는 포기하지 말고 집에 대한 포기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서 미래에 어떤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집에 대한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유익하면서 한번 김재균 소장님과 만들어 봤는데 또 반응이 좋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면 다시 김 소장님 불러서 다시 또 이제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들을 많이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게 출연했고요. 여담인데 제가 여기 출연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거긴 잘생긴 사람만 나가는 곳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업계에서 미남으로 소문나지 않았나요? 아유, 네. 부동산 업계에 있으니까 상대적인 비교 우위일 뿐이지. 네. 진짜 미남들이랑 비교하면 제가 뭐 어떻게 명함 내미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석함이 아니라 네. 유익함이라더라 하면서 그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대단한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은 투미부동산
투미 부동산 TV. 투미 TV. 투미 TV. 여러분들이 필요한 또 구체적인 또 정보들은 투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책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떠나기 전에 또 자랑할게요.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것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 유익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